예, 오늘은 이제 농한기 포럼 커먼즈 만들기 세 번째입니다. 저는 생태탑의 협동조합이라고 사회적 기업인데 이것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발표할 거는 지금은 이제 기후재난 시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기후 변화, 기후 위기 이러다가 지금의 기후가 재난, 재앙 시대로 왔다고 해서 이렇게 기후가 계속 심각한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기후 지체라고 하는 현상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배출로 인해서 대기뿐만 아니라 바다라든가 이런 데에서 발생하는 그런 기후 효과가 2, 30년 정도 천천히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당장의 기후 문제는 2, 30년 전에 수십 년 전에 만들어 왔던 그런 이산화탄소라든가 온실가스 문제가 지금 발현된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봤을 때 기후가 탄소 중립을 지금 당장 시킨다 하더라도 이런 기후의 위기 아니면 기후의 재난 상태는 앞으로도 계속 지속된다. 그래서 지금 기후 운동에서 말하기를 기후를 완화시키거나 하기 위해서는 탄소 중립을 가기 위해서는 탄소 중립에 대한 절대적인 정책도 필요하지만은 지금의 기후 재난 시대에 맞게끔 기후에 대한 적응도 필요하다. 그래서 기후에 대한 적응 자체가 어떻게 보면 더우니까 에어컨을 더 많이 틀고 더 에너지를 많이 쓰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적응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보면 에너지를 더 적게 쓰면서 이 기후의 문제에 대해서 대응해 나가는 그런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많이 나오는 얘기들이 이제 그렇게 하면은 기후 돌봄, 기후를 돌보는 것도 있지만은 사람과 사람을 돌보는 거, 생태를 돌보는 거 이렇게 해서 이제 기후 돌봄에 대한 담론도 이제 막 대두되어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후 돌봄 사회가 됐을 때 기후 회복력을 가지면서 간접적으로는 또 탄소 중립에 기여를 한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기후 전환 시대 아니면 기후 재난과 관련됐을 때는 궁극적으로는 지역과 공동체에 대한 그런 중요성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후 완화와 기후 회복 탄력성 양 측면에서 탄소의 배출을 줄이고 흡수량을 늘리는 활동과 더불어서 기후 적응의 사회, 또 생태 시스템을 만드는 활동이 지속적으로 요구가 되는데, 그랬을 때는 부각되는 것은 결국에는 지역과 공동체의 역할이 부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SDGs에서도 11번째 목표죠. 지속 가능한 도시와 공동체를 만드는 것. 이것이 가장 커다랗게 중요한 문제로 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도시농업은 아주 지역과 밀접하게 연관돼서 실천되고 있으며 또 공동체 활성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도시농업의 핵심적인 가치 중에 하나로 평가되고 있고 도시농업을 우리가 홍보하고 이럴 때도 많이 이야기되는 것 중에 가치 중에 하나죠. 여기서 우리가 다시 이제 문제 제기를 한다고 하면은 과연 도시농업은 지역 공동체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나라고 하는 거를 다시 이제 한번 냉철하게 질문을 던져봐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도시로 그러면 공동체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갖고 의미 있는 역할을 한다고 하지만은 이거를 또 객관화시켰을 때 과연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을까? 아니면은 거기에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농업에서 공동체 활성화를 저해하는 것들을 보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공간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유 공간이 절대 부족합니다. 도시 안에는. 도시에는 사유 공간은 많지만은 시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절대 부족하고 이에 대한 이해관계가 상충하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도시민들은 그것을 공원으로 만들어 주기를 바라고 또 도서관을 짓기를 바라고 그래서 뭔가를 만들었을 때 아파트 값이 올라가길 바라고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어떤 것들을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공간들을 원하지만은 또 도시농부들은 또 그 농사 공간으로 만들려다 보니까 일정 농사 짓는 사람들만의 공간이 되기가 쉽고 그러다 보니까 도시민 일반 시민들하고 또 농업을 농사 쪽을 도시농부들하고는 그런 이해관계가 상충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런 예가 어떻게 보면 이제 강동구의 명의근린공원에 있는 텃밭을 그 앞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자마자 거기를 텃밭을 없애고 공원으로 만들어 달라 아니면 도서관을 지어 달라 이런 이해관계가 있으면서 텃밭이 위기에 처하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서 또 중요한 거는 공간의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거죠.
도시 텃밭으로 만들어지는 공간들이 대부분 임시적인 공간으로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개발 예정지인데 잠깐 노는 땅이니까 거기를 임시적으로 이제 텃밭을 만들어서 주말농장처럼 운영한다든가 이러다 보니까 장기적인 계획과 투자가 이루어지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이 공간은 몇 년 후에는 없어질 것 같은 공간인 거고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참여자가 제한되고 거기에서는 추첨과 단기 이용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1년 단위 참가자들을 계속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이제 공간의 특성에 의해서 가장 핵심 기저에 깔고 있는 게 경쟁 구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 안에서의 텃밭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점에 의해서 많게는 17대 1, 뭐 20대 1, 10대 1 이 정도의 경쟁을 뚫고 주말농장, 공공주말농장에 참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참여자가 그렇게 희망자가 많기 때문에 1년 단위로 계속 바꿀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월동 작물이라든가 다년생 작물을 심을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분양이라고 하는 방식을 많이 쓰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일정한 땅을 5평이든 3평이든 나눠주는 방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점유의식이 상당히 많이 강화되는 것 같아요. 소유에 대해서 집착을 한 거죠. 높은 경쟁률을 뚫고 내가 5평을 분양받았으니까 그리고 사용 기간은 3월부터 11월 말까지 정도 사용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 안에 막 지어먹는다는 거죠. 많이 수확을 해야겠다. 그리고 내년에는 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흙을 관리하고 흙을 토양을 좋게 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여기다가 유기질 탭이라 하더라도 많이 집어넣어갖고 많이 생산해서 많이 따먹는 거에 집착하는 그런 방식 이런 것들이 계속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개인 중심의 활동이라고 하는 거죠. 참여자들만의 공간이 되기가 쉽고 그런 프로그램들이 활성화되지 않는 측면들도 있습니다. 이런 거 안에서 또 하나의 문제는 비주체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참여자들이. 그러니까 운영이 자율적이며 주체적인 활동이라보다는 관주도적인 것들이 많다는 거죠. 이 공간을 스스로 꾸미고 이런 것보다는 분양을 해주는 사람이 있는 거고 저는 분양을 받는 입장인 거고 그리고 거기에 어떤 이제 커뮤니티라든가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자기 공간에서 자기만의 농사를 짓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뭔가를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되게 어렵다.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적 영향력이 사실은 많지가 않다는 거죠. 거기에 참여하던 사람들만의 공간이 되기 쉽고 이웃 주민과 아니면 마을과의 관계망도 상당히 취약하다. 그리고 참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단기간에 8개월 정도, 9개월, 10개월 정도 안에 이 공간을 활용을 하다 보니까 공익적인 활동을 하는 거에 대한 의식이 상당히 부족하고 예를 들면은 공공주말농장들이 수돗물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수돗물을 엄청 많이 사용한다는 거죠. 빗물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그리고 물을 수시로 주면서 그런 문제라든가 그러니까 에너지를 상당히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이 소비하는 방식의 그런 주말농장 프로그램들이 이제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자원순환이라든가 어떤 생태적인 실천을 하는 프로그램과 이런 운영에 대한 예산은 책정되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냥 분양하는 거에만 예산이 책정되기 쉬워서 이런 프로그램의 한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지금의 도시농업에서 어떻게 보면 상징적이고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주말농장 형태는 이제는 더 이상의 기대의 효과를 가져오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저는 계속 이런 주말농장 형태의 도시농업 공간은 과밀화된 도시 아닐수록 다른 방식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도시농부들이 상당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어떤 공동체들을 형성해 나가고 있지만은 그 공동체가 좀 더 확장되고 열린 공동체로 가기 위해서는 그 안에 어떤 공공성이라고 하는 가치를 더 부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것뿐만 아니라 이 공공성이 부여된 그 공간이 공동체에 의해서 아니면 주민들의 함께하는 그런 커먼즈 공간으로 만들었을 때 이런 공간의 문제라든가 또 경쟁에 대한 문제라든가 비주체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의 주요 내용은 이 공동체가 어떤 공공성의 함의를 담고 커먼즈로 발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게 오늘의 중심적인 문제입니다. 제가 공동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거는 공동체란 말이 상당히 지금은 되게 많이 쓰여지죠. 지역 공동체도 있지만은
정치적인 공동체도 있고 종교 공동체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공동체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가 상당히 어려워졌어요. 예전에는 운동권이 얘기한 게 공동체였는데 지금은 뭐 다 공동체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그래서 공동체에다가 앞에다 다 수식어를 붙여야지 뭔가 의미가 전달된다는 거죠. 뭐 건강한 공동체, 뭐 열린 공동체, 뭐 생태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공동체 이렇게 공동체에 수식어를 붙여야 되는데 일단 근본적으로는 공동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거는 사이토 주니치라고 하는 일본 사회학자가 민주적 공공성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은 공동체는 그 정체성을 대단히 중요하게 한다는 거죠. 본질적인 가치, 모두가 다 동의하고 있는 그런 가치라든가 어떤 정체성 이런 것들을 이제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외부로 보면은 되게 안에 갇혀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배척하는 것도 생기게 마련이에요. 쟤네는 우리랑 생각이 달라? 쟤는 우리 편이 아니야? 우리하고 달라? 우리의 정체성하고 다르면은 이렇게 배척하는 것들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동체를 갖고는 과연 마을 공동체라든가 아니면은 좀 더 이렇게 사회가 공동체적인 사회로 간다고 했을 때 더 필요한 요소들이 무엇일까 하면서 얘기한 것이 바로 공공성이라고 하는 거죠. 이 공공성이라고 하는 거는 폐쇄된 영역을 갖지 않고 열려 있는 개념인 거고 어떤 균질한 가치라기보다는 다양한 가치들이 어우러져 갖고 거기서 여러 가지 새로운 담론이라든가 새로운 이야기들이 만들어지는 것 이런 것들은 공공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좀 더 공동체를 더 열린 공동체로 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문제 의식이었던 거죠. 그렇게 보면은 지금의 공공주말농장이라든가 대부분의 텃밭은 공공성이 열려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공간이 개방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와서 뭔가를 어울리기에는 되게 한계적인 것들이 존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다가 더 덧붙인다고 하면은 커먼즈라고 하는 담론을 더 우리가 더 덧붙여서 이야기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커먼즈는 보편적인 정의로는 공동체 일원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자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예전에는 공유지, 공유재, 공동자원. 예전 같으면 우물도 그 마을에서 공동자원인 거죠. 그리고 그 우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마을 사람들이 같이 관리하고 이용을 하죠. 그리고 어촌에서는 그 어촌계들이 앞에 있는 갯벌이라든가 그 어장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것도 커먼즈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 보면은 어떤 공터, 저도 도시에 살때 제가 어릴 때 보면 공터가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공터에서 아이들이 자치기도 하고, 뭐 놀이도 하고, 지불놀이도 하고, 뛰어노는 데 놀이터 공간이었죠. 또 그 공터에서 마을 행사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어쩔 때는 서커스 다녀와서 거기서 뭔가를 하다가 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커먼즈였는데, 이런 많던 커먼즈들이 다 사유화되면서 점점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커먼즈를 공유제, 공동제, 아니면 공통자원, 공동자원 태계, 공통장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커먼즈를 단순히 물질적인 자원으로만 봐서는 안 되지 않나? 라고 하는 주장들도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은 커먼즈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은 어떤 신뢰관계, 어떤 소속감, 또 그 안에서 만들어진 다양한 집단 지성, 이런 것이 어떤 뭐 온라인상에서 이제 만들어지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원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사회적 관계라고 하는 관계로서의 커먼즈에 대한 이야기들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커먼즈란 무엇인가? 공통체, 예술가, 공통장 이런 것들이 커먼즈에 대한 담론을 담은 책들입니다. 나중에 참고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커먼즈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을 동사형으로 커머닝이라고 하고 공통화하다, 공통화하는 활동 이렇게 해서 커먼즈를 아예 어떤 명사형이 아니라 커먼즈를 동사형으로 표현을 하자, 공통화하는 과정 이렇게 소개를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공동체는 관계망 안에서는 어떤 센터가 있으면서 그 정체성을 중심으로 한 중심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뻗어나가는 구조가 공동체라고 하면은 공공성은 이거보다 더 열려 있죠. 그리고 다양한 여러 가지 사이에서 관계가 맺어지기도 하고 또 사건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뭔가 형성되는 거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게 더 넓어진다고 하면은 커먼즈의 가정에서는 공통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서 얘기되는 건데 주권 회복에 대한 문제가 더
중심적이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공동체는 공동체를 이끄는 리더에 대한 의존성이 강하지만은 이제 커먼즈로 가면 이게 다 주인이 없는 거죠, 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서 여러 사람들이 이걸 다 공유하고 이러다 보니까 민주적인 의사 결정 과정도 되게 수평적인 권력 구조를 형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뿐만 아니라 생태적인 것까지도 다 연결이 되어서 확정적인 의미로 보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영역에서도 공동체와 공공성에서는 사람 중심의 어떤 철학적인 배경이 있다고 하면은 커먼즈로 가면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생물, 생태 이런 것까지도 다 포괄하는 개념에서 관계 맺음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견학을 갔던 데인데 여기는 밴쿠버예요. 캐나다의 밴쿠버에 시내에 있는 데이비 빌리지 공동체 텃밭인데 한 109자 정도 되는데 여기가 안에가 버스 정류장이 있고 사거리에 있는 텃밭인 거죠. 이 텃밭에서 109자가 있지만은 여기에 이제 경쟁률은 2대1 정도가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경쟁률이 그렇게 되고 분양을 받은 다음에는 규칙을 어기지 않는 이상은 계속 할 수가 있어요. 몇 년 동안. 그러니까 여기에 사람들이 심는 거는 단순히 채소만 심는 게 아니라 다양한 허브도 심고 블루베리라든가 다년생 작물도 심고 꽃도 심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정원이 된 거죠. 개인 정원. 그러니까 우리 집은 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정원이 없는데 여기다가 나의 이제 내가 할당받은 구역에다가 나의 정원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 정원은 여기에 이 시내에 있는 모든 사람이 공원처럼 이용하는 공간에서 보고 들고 느끼게 그런 것들을 다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가보면은 상당히 여러 가지 꾸며놓은 것도 아기자기 꾸며놓은 것들도 있고 꽃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예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커먼즈화된 하나의 사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미국의 시애틀에 피패치 커뮤니티 가든은 대부분 다 커먼즈화 되었다고 저는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는 브래드너 가든 파크라고 하는 텃밭 공원이죠. 텃밭 공원. 요게 예도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옆에 있는 이 그림은 이걸 조성할 때 설계도처럼 그림을 그렸고 이거는 다 마을에 있는 자원봉사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 와서 여기서 일하면서 공사를 하면서 만든 거예요. 1987년도에 공원 부지였던 땅의 일부를 빈 공간을 지역 주민을 위한 피패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는 그로부터 한 7년 지난 뒤에는 부지 용도를 막기 위해서 브래드 텃밭공원의 친구들이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어서 여기서 활동하고 3년 이후에는 브래드너 텃밭공원으로 개발지가 아니라 아예 텃밭공원이라고 하는 용도로 지정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8년부터 2003년까지 4만 시간의 자원봉사자로 텃밭공원을 조성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안에 뭐 놀이터도 있고 시험 전시 텃밭도 있고 농구장, 화장실, 양봉장, 실내 회의장, 예술공간도 있고 그다음에 피패치 공동체 텃밭도 있고 그래서 이 브래드너 텃밭공원의 친구들이라고 하는 그룹하고 시애틀랜드 공원 휴양국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이것을 운영하는 거죠. 이런 사례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서울도시락 박람회 할 때 국제 컨퍼런스를 할 때 2017년도에 여기에 독일에 프라우케 헬이라고 하는 베를린 도시농업하고 도시운동기관 공동 창설자가 이제 와서 공유지 운동에 대한 것들을 갖고 우리 도시농부들하고 서울 혁신파크에서 워크숍 하면서 그런 시간들을 보냈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베를린은 템펠호프 공항이라고 하는 공항이 도심 안에 있다 보니까 소음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공항이 폐쇄가 되니까 그 공간들이 상당히 많이 남게 된 거죠. 그래서 그 공간을 어떻게 하면 시민에게 개방을 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유지로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걸 갖고 그런 공유지 운동을 쭉 해온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텃밭 공원도 만들고 했던 사례들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공유지 운동의 대표적인 사례로 많이 얘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여기도 매트닌 일라봉주라고 하는 그분이 서울도시로 국제 컨퍼런스 할 때 왔었어요. 그래서 토드 모든에서 놀러한 먹거리 프로젝트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하면서 그 토드 모든이 이제 시공도시로 바꾸는 과정에 대한 것들이 있었는데 결국에 이런 규모의 도시 차원도 마을 차원도 다양한 커먼즈 공간들이 만들어지면서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 지난번에 파주소 앞에 텃밭이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한세봉 둘에도 제가 보기에는 도시농업과 관련돼서 상당히 중요한 커먼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을 생태를 보존하기 위해서 도로 개설에 반대하면서 만들어져 있던 공간인데
이 개구리논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일들과 이것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하고의 연관관계, 이게 서 거의 공공자원처럼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사례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사례는 이제 만수 마을 이용 텃밭이라고 인천 도시룸 네트워크에서 운영하는 텃밭 공간입니다. 여기는 사진에서 보면은 이 텃밭이 개인과 또 공동체와 이렇게 단체들에게도 분양되긴 하지만은 이 공간이 상당히 배어 있는 공간이에요. 공터처럼. 그래서 여기서는 다양한 고구마 축제도 하고 신홍제도 하고 또 사람들 회의 장소가 되기도 하고 놀이 장소가 되기도 하고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전환마을 만들기 운동을 남동에서 하고 있는데 그 남동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단체들이 여기서 함께 어우러지고 합니다. 평화복지연대, 꿈마 교육공동체, 사회복지관, 또 자연농, 어린이 도서관, 여성회, 초등학교 학부모회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여기서 어우러지면서 공유 공간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커먼즈로 가는 과정에서의 중요한 하나의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손해정원이라고 해서 인천의 계양구에 있는 구련동의 공원에다가 이거를 만들었던 사례인데 제로 웨이스트 샵 운동을 하는 이 담당 선생님이 그 주민들하고 복화시라고 해서 현기성 퇴비통을 집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갖고 하는 걸 했대요. 그런 활동들을 좀 하다 보니까 이 음식물 쓰레기 퇴비통이 많아지니까 아 이걸 어떻게 처리하자 그러면서 공유지에다가 퇴비를 만드는 걸 하자 그러면서 공동체 가드닝을 제안하고 주민자치에 제안을 하고 공원에다가 키워 가드는 거죠. 키워 가든 형태의 가운데다 퇴비통을 놓고 그러면 집에서 이 보카시 통을 만들어서 퇴비를 발효시키던 것을 여기다 가져와서 2차 발효를 시키는 거야. 그럼 여기서 만들어진 퇴비를 가지고 공원에 여러 가지 가드닝을 하는 거죠. 이런 꽃이라든가 허브라든가 이런 걸 심으면서 이렇게 해서 하나의 공원 안에 이제 만들었던 좋은 사례라고 보는데 근데 지금은 민원이 들어오면서 왜 이런 걸 공원에다 만들어 놨냐? 여기 냄새 난다. 뭐 이런 민원들이 있었겠죠. 그러면서 이 프로그램은 중단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그 공간을 만들어서 주민이 함께 관리하는 커먼즈 공간으로 만들었을 때 또 이렇게 반대급부적인 위협한 그런 요소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커먼즈 만들기, 커머닝, 공통화하는 거, 하다라고 하는 거 안에서 커먼즈 만들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소유에서 벗어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소유라고 하는 거는 소유주의 권력이 막강하게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소유권의 문제는 이 권력 관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소유권이 강할수록 수평적인 권력 관계가 형성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이거는 땅 주인이 이제 맘대로 한다는 거죠. 여기는 뭘 하면 안 돼. 이런 제약을 둘 수도 있고. 그러면은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상상력이라든가 주체성 이런 것들은 갖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야. 그래서 이 소유권의 문제는 어떤 권력 관계하고도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커먼즈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유잖아요. 공유라고 하는 거는 절대적인 어떤 소유 관계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필요하다. 네,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죠. 왜냐하면 지금의 모든 것들이 다 소유권을 다 누군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라고 하는 거는 커먼즈의 과정에서 제일 어렵고도 힘든 문제일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사적 소유자가 있다고 하면은 윈윈을 통해서 자율성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주 좋은 주인을 만나서 거기서 우리가 임대를 하든 이용권을 갖고 하든 간에 그러면 적어도 토지 소유자는 자기가 직접 농사 짓지 않고 사람들이 와서 농사 짓는 것에서 농지의 자격을 갖고 관리할 수가 있다는 이제 그런 맡겨두고 하는 게 많죠. 도시 안에서는 임대하는 농장 대부분이 어떤 자율성을 갖고 한다고 하면은 그 안에서 다양한 것들이 많이 만들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의 예는 서울 노원구의 천수텃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아주 훌륭한 예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천수텃밭은 배밭이 있죠. 배밭을 하시는 분이 주인 역할을 하시는데 거기에 노원 도시름 네트워크라고 하는 게 텃밭 공간도 만들고 그것을 다 같이 관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텃밭에 딸려 있는 야산, 산에다가 다양한 버섯도 기르기도 하고 곤충도 기르기도 하고 거기에 물을 받아다가 빗물을 활용하는 그 물순환 시스템도 만들기도 하고 산야초라든가 이런 거 또 다양한 것들 만들어 나가잖아요. 지금은 이끼와 관련된 이끼 지도도 만들고 그래서 그 공간 자체가 소유주가 있지만은 그 공간 자체가 좋은 주인을 만나서 또 좋은 농부를 만나서 잘 관리하면서 이제 커먼즈로서의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사례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사적 소유 말고도 공적 소유주가 있죠. 예를 들면은 구청 땅, 시유지라든가 이런 데. 그런 데에 텃밭이 만들어지는 공공주말농장 같은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거 안에서 문제는 이런 공유지에 대한 권리 확보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그래서 거기에는 분명히 공공성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거기에 몇몇 사람이 권리를 행사한다고 하면은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그래서 그거보다는 공공성을 획득하면서 커먼즈에 대한 시민권, 그다음에 그것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시민 주도의 주체성도 확보하는 것들이 필요할 거라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적 자금, 보조금으로부터의 자유로운 권리를 갖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커먼즈에 대한 책에서 거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물레동에 이제 예술 공간들이 많이 만들어져요. 예술가들이 집값이 싸니까 막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이러면서 활동 공간을 넓히니까 서울시에서 거기를 아주 예술 공장처럼 크게 만들자, 공식적으로 지원을 해서 만들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예술가들이 나중에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보조금을 받게 되니까 처음에 했을 때는 대단히 권리도 많고 주체적으로 막 하는 관계 안에서 형성되는 것도 상당히 많았는데 나중에는 보조금을 받게 되니까 가불관계가 돼버리는 거죠. 그다음에 그 주체적인 활동이라기보다는 이제 이끌려가는 활동들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뭔가 고용된 것 같은 사회적인 공장이라고 하는 거에 그 활동가들이 다 고용되어서 이제 소외된 노동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보조금을 그렇다고 우리가 보조금을 다 끊을 수는 없겠지만은 그런 거에서 어떻게 자유로운 권리를 찾을 것인가, 그리고 그런 의존성으로부터 독립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커먼즈 만들기 위해서 중요한 하나의 주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두 번째로는 공공성을 강화하는 거가 커먼즈 만들기 위해서 또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공성은 폐쇄되어 있고 몇몇 사람이 점유해서 운영하는 공간이 아니라 열린 공간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시민들의 참여 공간을 그 안에서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리고 공익적인 가치를 어떻게 생산하고 실천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공공성 강화하는 데 중요할 것 같고요. 주체성 형성은 민주적인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한 사람에 의해서 중심이라고 표현했는데 한 사람에 의해서 중심이 되어갖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쩔 때는 내가 뭐 이거 하고 싶어 그러면 그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거 더 하자 그러면 그 그룹이 또 형성돼 하나의 중심이 아니라 여러 중심들이 다양하게 활동들을 하면서 연결하고 접속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만들어지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의 주체성 형성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홍동 그 마을에서 다양한 얘기들을 들었는데 말주민들이 여기는 술 먹을 공간이 없으니까 술을 먹을 수 있는 가게를 하나 만들자. 이렇게만 사람들이 막 모여서 그거를 막 국리에서 한다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이런 주체성을 형성하는 도시로 공간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게 커먼즈 만들기 위해서 또 중요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예로 공공주말농장을 어떻게 커먼즈로 만들 것인가? 지금의 주말농장은 어떻게 보면은 단순하게 사람들에게 몇 구자를 이렇게 분양을 해서 한 세 평, 다섯 평을 분양을 해서 나눠주고 그 다음에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기도 하고 대부분 그나마 잘 관리되고 있는 데는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운영이 이루어져서 그 안에서 어떤 공동체 활동도 하고 하지만은 대부분 전국적으로 보면 그냥 주말농장처럼 분양하고 끝나는 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보면 이 공간이 분양받은 사람들만의 공간으로 운영되지 커먼즈로서 역할을 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운영자들의 의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공간은 적어도 문화적인 공간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팜파티도 하고 음악제도 하고 영화도 틀고 포용적인 공간이 되죠. 외부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할 수가 있고 또 장애인도 함께 할 수가 있고 열려져 있는 공간에서 포용성도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회복의 공간이 되기도 하고 민주적인 공간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인 것 같아요. 이 운영이 담당 공무원에 의해서만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참여하는 사람들이 같이 갈등을 해결하기도 하고 어떤 걸 결정을 하기도 하고 참여해서 주인된 의식을 갖고 그래서 뭔가를 관리하기도 하고 함께 운영하는 것 그런 민주적인 공간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단순히 3월 11월 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작물들이 다년생 작물이라든가 월동 작물 형태적으로도 회복 탄력적인 공간이 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운영자의 의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공간이 되어야 된다. 또 참여자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참여 공간으로서 프로그램이 제공이 된다.
관주도가 아닌 참여자 주도의 민족의 의사결정을 갖는 것도 필요하다. 커뮤니티 디자인과 생태적인 설계도 필요하다. 예쁘고 공원처럼 더 많은 사람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공유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해야겠죠. 네. 그래서 참여자와 주민의 지속 가능한 공간으로 변화가 된다고 하면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 가능한 공간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커먼즈로 만드는 거에 우리가 도전을 해야겠다. 그래서 현재 우리의 공간을 커먼즈로 만들자. 그래서 공동체를 넘어서서 우리의 공간을 커먼즈로 만들자. 네. 이제 커먼즈에 대한 것들을 한번 이제 학습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사례 연구도 해서 우리에게 어떤 실험이 있었고 또 어떤 실패가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라진 텃밭의 저는 교훈이라고 했는데 서울에도 엄청난 텃밭들이 다 사라졌어요. 조금 운영되다 사라지고 조금 운영되다 사라지고 그래서 그게 왜 지속 가능한 공간을 만드는데 힘들었는지 한계가 있는지 이런 것도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농업 운동의 좀 야생성을 되찾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관주도나 관에 의존하는 걸 벗어나서 처음에 우리가 법이 없을 때도 막 도시농업 운동도 펼쳐나갔잖아요. 그리고 다양한 것들을 실험하고 도전하고 실천하고 그래서 그런 야생성들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이런 거 게릴라 가드닝은 어떻게 보면 토지의 사유에 대한 저항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빈 공간이 있다고 하면은 그 공간을 공동체의 공유 공간으로서 공공성을 획득하면서 그냥 개인이 점유해서 이건 내 땅에 대한 권리를 갖는 게 아니라 그런 공간을 공동체가 함께 가꾸면서 공공성을 획득하는 것도 게릴라 가드닝의 중요한 목표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유지가 텃밭이라든가 빈 도시 안에서 찾아보면 빈 공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활용에 대해서 시민 참여의 권리를 확대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골목길 자투리 텃밭 같은 경우에도 커먼즈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게끔 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만들어진 자투리 텃밭 같은 경우에도 커먼즈로서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후에는 이제 가로수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아파트 정원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 정원이 다 있잖아요. 여기를 먹거리 숲으로 만들기 운동을 하자. 그래서 친환경적으로 아파트 정원을 관리하고 입주민들이 거기서 교육도 하고 자유 관리도 하고 이게 이러다 보니까 아파트 그에 다양한 과실수가 심어졌긴 하지만 다 농약 치면서 못 먹게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그냥 조경적인 역할만 하지 더 우리가 어떻게든 교감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려면 차라리 거기다가 먹거리 숲으로 만들고 친환경제로 관리를 하면은 다양한 나물이라든가 과실수라든가 이런 것도 다양하게 심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커먼즈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공유 공간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내는 공유지에 대한 이제 운동도 있지만은 이 커먼즈를 운영하고 만들어내는 거에 있어서 시민들의 관계망, 그 안에서 민주적인 의사결정, 이 주민 조직 이런 것들이 함께 이제 커먼즈하고 함께 성장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이 됐을 때 우리가 지금의 도시농업 한계라고 볼 수 있는 토양과 대지를 살릴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은 주말농장처럼 짧은 그렇게 이용하면은 토지가 그렇게 크기를 살릴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동다양성에 대한 문제라든가 다음 주제로 나올 또 퇴집농인데 퇴집농 그러니까 세워가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려고 하면은 커먼즈로 이제 관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훈련과 실험들이 있어야지 이후에 식용도시라고 하는 걸로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